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란 협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지배했던 한 30년이라고 하면 최근에 한 5년에는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협력과 경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중 갈등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봤을 때 한중 관계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보 게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 트럼프가 중국하고 미중 갈등, 우리가 그때 당시 무역 갈등이었죠. 벌써 지금 5년이 흘렀고요.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좀 낫겠다 싶었는데요. 사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서 사실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또 안보적으로는 미국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그 경락 속에 한국 경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디까지 우리가 치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미중의 전략 경쟁 시대에 한중 간 그리고 한미 간 한국 정부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지혜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갖고요. 한국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국 지역 전문가이시죠.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전략팀 선임연구위원이신데요. 사실은 북경사무소 소장님으로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전문가시고요. 양평석 목사님을 모시고 이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경의 사무소장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죠? 제가 두 번 했죠. 그러니까 2008년 네. 중국이 올림픽 가던 해 네네. 가서 2012년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네.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한 8년 8년 계셨나요? 네, 네. 그럼 주로 북경에 계신 거죠? 네, 주로 북경에. 네, 저희 사무소가 북경에 있어서. 그럼 제일 처음 갈 때는 2008년이고 한국이 들어올 때는 2017년.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들어가실 때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변화? 그렇죠. 네. 2008년이면 북제 중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올림픽 이후에 중국의 자신감이라는 게 훨씬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새로운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변곡점에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올림픽을 치르는 그 중국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에서 아마도 이제 14억의 중국인들은 아마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2017년이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하나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사드 배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015년에 한중 FTA가 발효가 됐고, 네.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려고 했는데 네.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위축이 됐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한중 관계가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자신감이 들었을 때 한국과의 관계 변화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한중 관계가 변하는 그런 변곡점이 됐던 그런 시기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중 관계가 변화하는 아주 큰 변곡점에서 중국에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중국 쪽에서 하셨나요? 박사를 혹은 뭐 석사 어디에? 저는 이제 우리 소위 국내파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공부했습니다. 궁금한 게 공부를 여기서 뭐 주로 하셨다고 했을 때 외국인으로서 중국 가서 지금 굉장히 8년 동안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생각했던 중국이랑 실제 가서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중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이렇게 와 이건 정말 생각보다 달랐구나 이런 어떤 인식의 큰 변화가 저는 그게 있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전하고 와서 살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제가 근무를 2008년부터 했지만 제가 이제 중국 연구를 한 게 89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수교 전부터. 이게 30년이 넘었죠. 30년간의 중국의 변화를 이제 지켜봐 왔고, 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북경사무소 가기 전에 대우경제연구소에 근무를 할 때 제가 98년, 99년 그때 북경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90년대 말에 중국, 2000년대 말에 중국, 2010년대 한중 관계. 한 30년의 쭉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중국을 연구를 하고 시작할 때 그 단계는 사실은 중국 개혁 개방을 한 지 얼마 안 될 때고, 그리고 이제 막 산업화를 하기 시작한 그런 단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모습들을 가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 미래가 보인다. 처음에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죠? 그랬고 이 사이에서 한국이 상당히 할 일이 있겠다. 한중 간의 관계를 상당히 좀 잘 발전시켜 볼 수 있겠다.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졌고,
2008년에는 이제 올림픽 치르면서 상당히 중국의 위상이 커졌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2010년 되면 이제 제2경제대국이 맞습니다. 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한테 무엇이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긴 했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2018년 이렇게 자신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바로 G1과 G2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중국의 위상이 커졌다라는 거고 이 와중에서 과연 한국은 중국의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들이 아마 다시 재조명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립해 가지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과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제가 30년을 지켜본 중국, 특히 저는 이제 한중 경제 관계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의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때? 미래 10년, 그죠? 미래 30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과정에서 미래 30년이라는 중국은 30년 후의 중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중국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중국을 옆에 같이 이웃을 하고 있다는 나라 입장에서 이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주로 어떤 연구 지금 가장 관심 가는 이슈가 뭡니까?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입장에서 지금 중국 관련 연구가 미래 한중 간의 협력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전에 중국이 G2가 되기 전에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것들은 사실 양자 간의 관계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G2가 돼서 미중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만약에 G1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앞으로 연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글로벌리 이제 새로운 아젠다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무역이나 투자 이런 것들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환경의 문제라든지 디지털의 문제라든지 경제 안보의 문제라든지 자,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결정하지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거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중 간에 협력을 할 것은 협력할 게 있고 또 경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미중 간 갈등 사회에서 이 양자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연구들이 다자틀 속에서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어떤 지경학적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지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의 연구 방향이죠. 그러면 아까 그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고민하셨던 게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질문해보고 싶어요.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란 어떻게 정리하세요? 30년에 보면 변화죠. 결국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30년의 큰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초기에 수교 당시 1992년에 수교 당시에 자, 중국이 과연 한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1992년이 보면 덩샤오핑 선생님께서 남중강화라는 걸 시작하고 제2개방을 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중국은 산업적으로 산업화의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경공업 사회에서 종합공업 사회로 경제 구조를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한국은 잘 활용해왔다. 그게 초기부터 그랬고 또 하나는 저희가 90년대 초반이면 우리의 경제 전략 중에 세계화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90년대 초반 하면 전체로 국내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디론가 가야 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한테 그런 장을 제공해 준 그런 의미. 그게 이제 그러면서 첫째로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새로운 생산 기지 역할을 제공해 준 그런 게 하나 있고. 생산 공장이었다. 초기에는 그랬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마다 북방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써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안정 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외교적으로 중국과 수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풀어내고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거였고요. 지금에 와서는 좀 변화가 초기에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30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는 중국이 G5일 때 그리고 한중 간의 경제 규모를 봐도 우리가 중국의 GDP 한 70% 정도를 차지할 때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G2가 됐고
지금 중국의 경제력은 한국이 10배가 넘습니다. 네. 상당히 비대칭성이 커졌죠. 그렇죠. 네, 그런 나라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으로도 과거의 중국의 산업 구조라는 것이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 이제 국내에서 필요한 산업들을 수입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 신산업,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중국과의 그 관계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뭐 90년대 우리가 중국을 그런 식의 측면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 한국의 지속적 성장에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공급자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간의 앞으로의 기술의 협력이라든지 또 미래 시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의 통계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소비재가 있고 자본재가 있고 그런데 중간재 한 30% 정도 중국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의 중간재의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나가서 생산하던 과정에서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중요한 경제 안보라든지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과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보면 G2가 되니까 시장이라는 역할과 이런 공급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된 상태라서 한중 관계는 과거와 지금 30년 전의 한중 관계와 현재의 한중 관계, 그리고 미래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조의 그 관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지배했던 한 30년이라고 하면 뭐 최근에 한 5년에는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협력과 경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쟁을 하는 협력자, 협력을 하는 경쟁자 이런 관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초기 90년에 수교를 해가지고 한중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자본이 기술 같이 중국에 들어가서 주로 FDI 투자 형태로 들어가서 중국을 생산 공장, 생산 기술로 주로 활용을 했지만 사실 중국 산업화에 엄청난 공헌을 했고요. 특히 산동성 경제는 한국 자본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4개 성이 있는데요. 그중에 산동성이 가장 잘 사는 성이 될 수 있는데 한국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90여 년 수교를 하면서 중국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은 생산공장, 생산기지 이렇게 했지만 또 한국 또한 중국이 엄청난 산업화 발전에 공헌한 부분이 있었고요. 2008년 지나서 2010년 지나면서 사실은 중국의 경제가 G5가 아니라 G2로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기술이 빨리 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 양 박사님 말씀대로 기술협력, 시장협력, 특히 경쟁과 협력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소비재 쪽은 중간재 쪽은 중국에서 30% 이상 지금 수입해 오기 때문에 미래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중국 또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고 또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도 있지만 또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미국과의 또 관계가 이 속에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관계 좋을 때는 한국은 마음껏 자기 모든 걸 펼치면서 서로 해외 자원을 중국이랑 해외 자원을 잘 활용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또 앞으로는 미래 산업에서 훨씬 더 또 지금 기술 백권 전쟁이라 하잖아요.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큰 글로벌 환경 속에서 미중 갈등이라는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으로 꼽았을 때 한중 관계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큰 틀 안에서 사실 미중의 갈등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그렇죠.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이제 미중 간의 갈등, 특히 이제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사실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중국산이 미국에 들어갈 때 높은 관세를 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중국산이 미국에 들어갈 때 그런 측면에서 경쟁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대미 수출이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높였을 때
그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국내 생산이 줄죠.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국이 중국 수출하는 게 상당히 그렇죠. 한 30% 가까이 중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영향을 받는 간접적으로 이런 그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봐서는 미중 관세 전쟁에 있어서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한국이 조금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다르다. 지금 이제 기술 패권의 전쟁이거든요. 네.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는 미국은 기술을 가지고 무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시장을 가지고 무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 경제 안보는 빼더라도 그렇죠. 경제적 구조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이런 것처럼 미국의 원천 기술을 쓰려면 미국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의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수출의 한 48%가 직접 중국으로 가고 있고 홍콩 통해서 가는 게 있는데 60%가 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상당히 핵심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중국 시장을 미국과의 기술 안보 동맹 때문에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기술 패권으로 왔고 특히나 이게 이제 미래 산업, 특히 미래 산업 AR이라든지 이런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키가 되는 게 생산 요소가 바로 반도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했던 과거의 쌀처럼 석유처럼 핵심의 반도체 전쟁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한국한테 이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생산, 제조업, 파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시장은 중국이 갖고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두 개 다 아주 중요한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실질적 피해자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다라는 거예요. 상대 기업들한테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중 갈등들이 기술 패권으로 가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의 구조 속에서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단지 기술을 디커플링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미국에 지금 추구하는 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반도체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특히 최근에 나타난 배터리 경제에서 보듯이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과거에는 자유무역을 할 때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기반을 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비교우위가 없는 국가는 수입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무역의 원칙이거든요. 그랬을 때 경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효율성이 있든 없든 간에 내 경제 안보라는 이유로 어딘가에 투자를 해라. 미국에 투자를 해라. 이런 요구죠. 그 배경 뭐냐면 내가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내 기술을 쓰려면 투자를 해라. 이런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보면 전 세계 질서를 지금 전체에서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지 않았고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한국 기업이고 특히나 한국 같은 나라는 세계 수출을 먹고 살고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그런 나라인데 그 네트워크에 서로가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구조로 가면 실질적 피해자 바로 한국 경제, 한국 기업 이런 것들이죠. 한국에서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외 경제 외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나타난 환경의 문제, 디지털 문제 이런 신 아젠다들에 관한 이슈들이 경제에 또 계속 또 새롭게 확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국이라는 사회는 환경의 문제가 됐든 무역의 문제가 됐든 디지털의 문제가 됐든 우리는 전 세계와 네트워킹을 하면서 개방적 태도에서 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스탠다드를 높여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환경의 문제, 디지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국가안보 개념으로 끌고 가면서 사실 전 세계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서 자본주의 국가 미국이 시장의 효율성보다도 오히려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단지 중국을 제어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면 오히려 한국의 기회인 부분도 있을 텐데 문제는 미국이 그게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모든 거 다 미국 와서 해라. 그냥 다 미국에서 하라니까 오히려 한국은
미국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압박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삼성이나 현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히려 압력이 더 큰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퍼 같은 걸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국을 또 관계를 나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나 또 특히 한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박사님 말씀대로 미래 쪽 환경이나 그리고 디지털 경제 이쪽은 한국이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이 자유무역의 개념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면서 표준을 주도해가는 쪽으로 기회가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정말 박사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대만 문제가 굉장히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특히 이게 전 세계에 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부각된 게 대만 문제인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이 말하는 미국이 바이든 항상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그러면서 또 대만 정책법을 통화시키겠다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상원이 이미 뭐 했고요. 근데 그게 우리 보기에 미국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는 것 같다. 앞에서는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하면서 또 대만 정책법 하면서 대만이 존재나 우리는 뭐 보호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는데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 말하는 그 하나의 중국과 중국이 말하는 그 하나의 중국이 혹시 개념이 다른가요? 미국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중국이 말하는 그 하나의 중국이 아닌가요? 나 좀 헷갈리거든요. 우리 네.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네.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대만의 네. 문제 네. 그것들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카드다. 대중 압박의 카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구조들에 있어서 그 발생 가능성을 좀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생각도 있겠죠. 그리고 홍콩에 반한돼서 지금 이전에는 홍콩을 좀 이렇게 그 활용을 해서 중국과의 중국 개방의 틀이 창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역할들을 이제 이미 홍콩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하나의 중국 안에는 타이완이 있고 홍콩이 있고 뭐 대륙이 있듯이 이제 대만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거기가 아주 제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TSMC 같은 반도체, 세계 최강의 반도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대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갔을 때 중국의 산업 발전이라는 게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고 그런 중국을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경학적 이유도 있지만 이런 어떤 경제적 이유 대만의 산업 기반에 대해서 좀 더 중국과의 거리를 두기를 장시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는 대만 해협이 가지는 의미가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해협이 가지는 해상 루트로서의 전략 집중에서 이런 것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통제 안에 들어갔을 때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쉽게 풀어 나가긴 어려운 과제. 그래서 아무리 미중 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의 원칙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요. 그리고 대만은 중국의 그 본토의 땅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똑같은 외교적 관계에서는 하나의 중국. 하지만 둘이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느낌의 하나의 중국 이런 느낌이 드는 그게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하나의 되는 중국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 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의 유지를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국가의 그 국제사회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겠다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그 핵심 중국에는 그 코어 인트레스트 핵심 이익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중국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이걸 포기할 상황도 아니고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만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갈 것이고 그런 것들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또 이제 제가 이게 외교 관계나 이런 그렇죠. 그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국제 이슈를 다룬 이유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리미리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면 한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시진핑 3년임 때문에 변하는 팩터가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이거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이게 시진핑 정부의 권위주의가 강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좀 대외적으로 강경 정책으로 더 강해질 거다. 이런 해석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한중 관계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저는 중국의 선택이라고 봐요.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경제 정책적으로 외교 정책적으로 저는 봤을 때 상당히 이게 강성으로 갈 것이냐라는 측면보다 저는 유연성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유연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1기, 2기간의 시진핑의 집권 과정은 사실 국내 문제, 부패 문제 처결이라든지 미군 탈퇴 문제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다 보면 사실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네요. 국내적으로 강하게 하려면 결국 대외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외교 통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보였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중국이 추구하는 바들이 사실은 큰 틀 안에서 보면 중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년을 추구했던 것이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 완성해가는 과정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부유라는 것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부유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공동부유하면 사회주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의 개혁과 역행하는 것이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맞습니다. 분배의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수가 거의 전 세계적인 수준의 이런 것들을 바꿔가겠다는 또 하나는 중국이 추구하는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국내 대선언과 국제 선언을 연결을 하는 중국의 국내 대선언을 해석을 할 때 마치 외부에서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중국의 자급자족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폐쇄 경제로 갈 것이다. 이게 외부의 시각이라면 아주 부정적인 시각.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중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를 하겠다. 이게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국내 공급을 안정시키고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이 확보되는 해외와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게 또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 안에서 보면 시진핑 3기에는 이게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대외적인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데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미중 마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은 좀 드러낼 수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고 한중 관계에도 지금처럼 우리가 사드 배치를 느꼈던 그런 강한 그런 충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측면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유연성에 더 강화를 들어서 좀 더 이렇게 긍정적 효과들이 3기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 한중 관계에. 저는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대가 현실이 되기를 진짜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진핑 3년임 이후로 미중 간의 관계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연성이 있게 될 것인지, 그게 지금 궁금할 거고요. 미중 간의 관계.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한중 관계를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한국 국익에 최적일까?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듣고 싶거든요. 답을 찾기 어렵긴 한데 지금 연구를 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중국이 그러니까 강경이 아니라 유연성을 좀 더 확대하는 전략을 한다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면 사실 글로벌 경제, 이게 미중 간의 갈등 문제나 이런 것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의 성격, 충돌의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아주 강한 주제를 가지고 충돌할 때는 중국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없죠. 국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는 범위.
그럼 예컨대 대만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영토에 관한 문제, 이런 거 중국의 내정 건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신강의 문제.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네.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의 충돌이 좀 완화가 됐을 때, 미중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더 쟁점화돼서 지금부터 더 부각돼서 그쪽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사실은 미중 간의 그 갈등이라는 더 첨예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외의 문제들, 네.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앞으로 미래 아젠다들의 협력, 환경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의 문제라든지 경제안보 공군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협력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의 기술의 협력을 막은 것은 사실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쓰던 간에 그 쓰는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로열티라는 네.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글로벌 룰에 따른 그 준수하는 그러한 협력들의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부분에서 중국이 상당히 그 유연성을 가지고 네.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재권 보호라든지 뭐 그렇죠.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국제 룰 뭐 이런 데서는 그렇죠. 훨씬 중국이 네. 유연성 있게 갈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중국이 원하는 방향,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든지 네. 또 쌍순환의 국제순환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그렇죠. 어떤 다자 협력 체제 그리고 뭐 지금 CPTPP 가입 신청이라든지 그렇죠. 뭐 디지털 DEPA 가입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앞으로 그런 유연성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네. 그 국제 협력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의도를 네. 갖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중국의 핵심 이익, 그러니까 그것들이 건드리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의 중국의 협력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방이라는 그것은 네. 개방으로 나타날 맞습니다. 거고요. 근데 네. 결국 개방이라는 것은 국내 개혁과 연계가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방과 개혁이 연계된 그런 그 구조로 앞으로 좀 중국이 연계를 해가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약간의 미중 관계의 갈등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국과의 협력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주변 우리나라 협력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미래를 청사진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한번 재해석해보고 네. 또 중국이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는 그렇죠. 것도 그런 것도 네.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맞습니다. 우리 이제 국제적 사회에서 이런 미중 갈등 사회에서 맞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가거나 맞습니다. 한쪽에 그건 한국에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이 한국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도 풀어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더 주도적으로. 중추국가의 네. 입장에서 이게 좀 중국에게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좀 더 개방적 입장에서 그렇죠. 좀더 그리고 주도적이 글로벌 규칙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네. 요구하도록 중국이 네. 따라오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보면 이게 너무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 안보라든지 이런 협력이라는 측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국주의, 우선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감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기업들의 측면에서 만약에 그런 우리가 다 바라는 바죠. 좀 유연성 있는 경제 환경으로 글로벌 환경이 가주면 시진핑 3년 이후에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회의 측면에서 어떤 산업들 3년이 중국하고 한국 경제적으로 어떤 업종이 좀 더 베네핏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네. 그게 다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기회가 되려면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경쟁력이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지.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 이거 그렇죠.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한테 기회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과거 30년은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많은 기회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맞습니다. 것들이었어요. 그게 30년의 효과. 그래서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또 중국의 개방을 하고 성장을 부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이 있었던 그렇죠.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들은 그만큼 한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증거만 시진핑 시 3기에 들어가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수요하는 구조로 수요 구조가 바뀌는데 그 수요 구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림의 떡이 있죠. 사실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분야에서
더 경쟁을 가질 거냐. 과거 우리는 노동집약적인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중대 산업, 반도체 여기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죠? 배터리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의 첨단화된 기술을 가지고 기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라는 단어와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연계된 그런 신산업들 그리고 환경의 신에너지성, 예컨대 수소라든지, 그죠? 디지털 관련해서 AI라든지, 그죠? 빅데이터, 그 다음에 6G 문제들, 이런 신산업들은 계속 좀 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보여주는 거죠. 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그런 산업에서 계속 시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지도 않다. 그렇죠. 생각하네요. 그래서 기회를 준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까지 왔어요. 그렇죠. 반도체 이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들은 우리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중국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갈 것이고 그러면서 많은 기회를 주겠지만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시 돌이켜보고 그걸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신빙 3기에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갔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런 것들 유연성을 가진다는 거는요. 그 나라의 경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그 다음에는 경쟁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자체도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경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기회는 제가 봤을 때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양평서 박사님이 계시는 그리고 책임지고 하고 계시는 우리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양평서 박사님을 모시고 한중간에 앞으로 갖고 가야 될 어떤 방향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진핑 3년임 이후 어쩌면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복잡하게 변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또 유연성 있게 갈 확률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유연성이 있는 환경이 펼쳐지면 한국은 더 크게 개방하는 중국 그리고 또 새로운 그 디지털한 경제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크기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또 추세면서도요. 또 그 속에 환경이란 또 이슈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는 이 두 개 키워드로 산업 구조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기업들 또 한국 정부가 이런 면에서 준비를 잘하고 확실한 경제력을 가지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웠던 지금이 시진핑 3년임 이후는 오히려 훨씬 더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기회로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안녕하쇼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